나 한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의 한복판에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앉아 가슴을 내밀고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한 문장을 내뱉습니다. 마치 총알처럼 쏘아낸 말이죠. 유럽연합은 미국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수로 나온 말도 아닙니다. 계산된 선언입니다. 진심 어린 공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다시 백악관에 돌아온 그는 외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깃은 전통적인 적이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경제 블록 중 하나, 역사적인 파트너, 수십 년간의 동맹.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유럽연합은 이제 동맹이 아닙니다. 위협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에 따르면 그것은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관세, 보복, 전쟁, 서스펜스도 없었습니다. 협상도 없었습니다. 선거 유세와 리얼리티 쇼가 뒤섞인 듯한 연설에서 트럼프는 수백 개의 유럽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둥글고 건조하며 무심하게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힘의 과시였습니다.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의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시작부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은 착취당하고 있다고. 엉터리 협정, 웃는 얼굴 뒤에 외국 지도자들, 미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무역 협정들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익숙한 레토릭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에겐 실제 권력이 있었습니다. 펜은 그의 손에 있었고 모든 요직은 충성파들로 채워졌으며 여론은 갈라져 어떤 결정이든 지탱해줄 만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겨냥한 상대는 아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징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개 국가, 수억 명의 소비자, 세계 무역에서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연합. 하지만 트럼프의 내러티브 안에서 유럽은 더 이상 균형과 협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을 관료적이고 오만하며 미국산 자동차의 유럽 진입은 막으면서 자국 시장을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세련된 폭스바겐, 고급 BMW로 가득 채우는 구조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적자를 언급했고 역사적 불공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팔고 있던 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이야기엔 악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악당은 방역합니다. 관세 부과 결정은 예고 없이 내려졌습니다. 협상의 라운드도 없었고 외교적 알림도 없었습니다. 상무부는 무시당했고 국무부는 배제되었습니다. 그저 트럼프 혼자. 게임은 조작되었고 이제 판을 뒤엎을 시간이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건드린 게임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자동차라고 말할 때 단순한 상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자리, 공장, 공급망,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양자관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공격은 간접적이긴 해도 세계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안정은 곧 약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도둑맞고 있고 모욕당하며 착취당하고 있다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건 오직 용기 있는 지도자뿐이며 그 용기가 지금 관세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석가들이 그 위협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발표 직후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협상 전략일 뿐이다. 허세다. 트럼프는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술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기술 보고서나 외교관들의 조용한 협상이 오가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그건 쇼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리얼리티 쇼. 거대한 헤드라인과 불타는 트윗이 함께 터지는 무대. 트럼프는 보이기를 원했고 두려움을 원했고 무엇보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럽이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유럽이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이 다음 국면을 열었습니다.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동맹은 약해질 수 있어도 보복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다른 약소 지역과 달리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 강자입니다. 그들 스스로 충분히 대응할 힘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한 바로 그날 브뤼셀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침묵은 불안으로, 실망은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포효 앞에 유럽이 주저앉을 거라 믿은 사람들은 곧 놀라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역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는 특정 산업부터 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균형한 세관 규정, 기술적 문제 등 협상 테이블에 항상 등장하는 전통적 주제들을 건드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택했습니다. 직선적인 관세, 고정된 퍼센트, 기준 없는 일괄 타격, 모든 것에 대해 10%, 자동차에서부터 화장품, 의료장비, 고급 치즈까지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걸 공격함으로써 그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받을 여지를 열었습니다. 유럽에서 피해를 본 산업마다 하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미국의 오만함에 분노한 정치적 합창으로 모였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발표 직후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대안들을 내놨고 해결 통로들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달랐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하게 보이는 것,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숫자는 내 편이다. 유럽 기업들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팔고 싶으면 여기서 만들어라. 그 말은 명백했습니다. 마치 마피아식 논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의 세계관에는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TV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제무역 역시 그렇습니다. 복잡한 톱니바퀴와 섬세한 균형으로 구성된 세계입니다. 따라서 진짜 질문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기술적인 것을 넘어 존재론적 위기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 대륙 전체의 정치적 연합이 미국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단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내러티브를 끊어냅니다. 조약을 찢습니다. 펜으로 동맹을 다시 씁니다. 그 펜의 잉크가 마르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 연합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발표한 다음 날 아침, 평소에는 형식적인 회의, 스프레드시트, 바쁜 커피 한 잔으로 채워졌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복도에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긴장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무역 분쟁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단절의 조짐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이나 수출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주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 물가가 왜 또 올랐는지, 이탈리아 여행이 왜 그렇게 비싸졌는지, 예전엔 거리에서 흔하던 유럽 자동차가 왜 매장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왜 당신 거실에서 하루를 마친 피곤한 저녁에 리모컨을 쥐고 뉴스 보는 그 순간과 연결되는지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현실 속 삶과 얽히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시골의 한 부부를 떠올려 보세요. 3대째 가족이 운영해온
작은 와이너리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정성껏 생산한 느스확 와인은 병 하나하나 미국의 상점과 레스토랑에 수출되며 단지 농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고수해온 소박하고 품위 있는 삶의 방식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가 발효된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의 주문량은 80% 감소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더는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죠.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창고에는 와인통이 쌓여 있었고 그들은 병 속에 담을 수 없는 불안을 껴안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오하이오의 여성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54살 대두 가공 공장의 관리자입니다. 수십 년간 정밀한 운영과 물류를 관리해왔고 아이들을 공장 교대 근무와 보고서 사이에서 키웠으며 직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밤늦도록 계산서를 다시 쓰곤 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주요 고객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노선이 어긋나면 바로 해고로 이어진다는 것도. 라디오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한 보복을 할 거란 소식을 듣던 날, 그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 공급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 한 명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편곤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혼자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번 위기의 영혼입니다. 브뤼셀이 방역을 결심했을 때 그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핏줄을 따라 흐르는 결의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연합은 포커 고수처럼 냉정하게 테이블 위 모든 칩을 밀어넣었습니다. 답변은 기술적 문서가 아닌 명확한 방역의 형태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상징적 지지 기반의 심장부. 그리하여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버번 위스키, 대두, 항공기 산업에 대한 보복 관세 소식이 조금은 풍자적이고 거의 비꼬는 듯한 선택 같았습니다. 버번, 대두, 비행기? 하지만 그 선택 뒤엔 정교한 수학, 그리고 더 날카로운 심리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미국의 문화적 아이콘이자 대부분 켄터키 주에서 생산됩니다. 켄터키는 트럼프 지지층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죠. 대두는 미국 중서부의 경제적 기반이며 농업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미국의 거대 기업 보잉을 정조준한 조치였습니다. 보잉은 수년간 내부 위기와 국제적 불신을 겪고 재건을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브뤼셀은 주사위를 던진 게 아닙니다.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각 관세는 이렇게 말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릴 공격하면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프게 되갚겠다. 세계를 놀라게 한 건 대상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늘 느리고 분열되어 있으며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던 유럽연합이 이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문서가 작성되고 서명되고 승인되어 즉시 시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 경멸과 불안이 섞인 혼합물. 트럼프는 무심한 척했지만 유럽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면 될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압박이 커졌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조업체들은 법적 보호를 요구했고 소비자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정치적 결정의 대가를 지갑에서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무역전쟁은 외교관들 사이의 논쟁을 넘어 이웃들 사이의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식사에 오르던 수입 와인의 가격, 몇 달씩 걸리는 자동차 부품 배송, 불안정해진 일자리, 세상이 또다시 균형을 잃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 인간적인 색을 띠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거나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이 변화들을 어쩌면 이미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도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가 협정 대신 위협을, 신뢰 대신 강요를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신은 아마 국제협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가진 않을 것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다 알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불안, 배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알고 있을 겁니다. 마치 모두가 다음 충격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 유럽연합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결정은 단순한 대담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메시지였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레토릭에 밀려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은 그 순간이 유럽이 방패의 자세를 버리고 검을 들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브뤼셀은 단지 트럼프에게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뉴스 헤드라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의 삶을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군사학교 시절부터 사업과 권력에 대한 집착까지, 지구 반대편의 시진핑은 어떻게 조용하고 인내심 있는 방식으로 사실상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는지를, 그렇게 해야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게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충돌, 동맹, 단절들을. 그래서 오늘날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의 생애를 깊이 파고든 특별 이북을 추천드립니다. 그들의 결정이 어떻게 국제관계의 규칙을 다시 쓰는지를 교육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낸 자료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정부가 무역 정책을 정치적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론 말고요. 경제 용어도 말고요. 현실에서요. 공장 뒤편에서, 공항의 화물 터미널에서 부모들이 지출을 줄이고 계획을 미루는 그 결정의 순간들에서요. 그저 물가가 설명 없이 올라버린 탓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현실 위에서 이 충돌의 세 번째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정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경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그 규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투입니다. 만약 당신이 10%의 관세가 이 이야기의 절정이라 생각했다면 아직 도널드 트럼프의 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10%는 단지 미끼였습니다. 진짜 계획은 며칠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더 거칠어지고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10도 아니고 15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유럽연합산 모든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 그렇습니다. 50%, 제품 가격의 절반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특정 품목이 아닌 국제무역 전체 구조를 겨냥한 폭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50%였을까요? 트럼프 본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세금은 제로, 안 지으면 50% 내야지. 미국을 글로벌 투자 자석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언에는 없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난 것, 바로 통제입니다. 단순한 경제 중심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중심으로 세계를 굴복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과연 받아들일까요? 브뤼셀에서는 보다 조용하고 전략적인 회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 플레이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지만 침묵 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전술들이 태동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처음 내린 결정 중 하나는 대칭적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방역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지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즉, 또 하나의 일반 관세로 되받아치기보다는 훨씬 정밀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정조준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하여 등장한 예측 불가능한 계획,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기. 방법은 전략적 대체에 베팅하기.
유럽연합은 기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대체 공급처와의 계약으로 서서히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양자 무역 협정을 우선시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조치,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규제 및 인증 표준 통일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미국을 현대 무역을 지탱하는 다자간 그물망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수였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대응이 아닙니다. 체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그 결정들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독일의 항공 부품 전문 엔지니어가 기존에는 보잉과 함께하던 프로젝트를 에어버스로 급히 전환된 업무로 재배정받습니다. 스페인의 여성 창업가는 미국 슈퍼마켓 체인에 유기농 식품을 수출하던 중 비용이 갑자기 2배로 뛴 탓에 선적이 취소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딸을 매년 방문하던 포르투갈의 은퇴자는 항공사에서 미국산 부품 관세를 반영해 항공료를 30% 인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벨기에 병원들의 의료 장비를 수출하던 회사에서 일하던 중 장기 계약이 취소되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래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는 너무도 생생한 삶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워싱턴의 트럼프는 더 큰 배팅을 이어갑니다. 물러서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자신이 과거의 매듭을 풀어낸 존재라며 자신만만하게 과시합니다. 연설은 더욱 공격적이고 공약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완전한 경제적 독립, 외국 의존으로부터 미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러나 그 연설은 무대 위에서는 강하게 들릴지 몰라도 매장 진열대 앞에서는 허약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고립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그리고 여기서 이 위기의 중심을 꿰뚫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존심이 붕괴로 바뀌는 지점은 어디인가? 처음에는 망설이던 미국 언론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보도합니다. 예전엔 쉽게 살 수 있던 제품들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기업들은 해고 가능성을 경고하고 피해가 큰 주 스테이트들은 의회에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비판을 연료 삼고 모든 항의를 자신이 옳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럽 역시 부작용을 느낍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일부 산업은 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결속력입니다. 수년간 견해 차이로 갈라졌던 국가들이 처음으로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경제 논의에서 항상 충돌하던 국가였지만 이 위기 속에서 공통의 전략을 찾아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도권을 얻고 각국 지도자들도 이 위기를 유럽의 21세기 역할을 재정의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서사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려는 미국, 다른 쪽에는 전략과 인내로 규칙을 다시 쓰려는 유럽. 이건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향력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트럼프는 강압에 베팅하고 유럽은 상호의존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잃는 전쟁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었거나 느꼈거나 두려워했던 무언가와 닿아 있다면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는 결정의 이면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존재하던 국가와 기업, 가족 전체를 연결해오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끊어졌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긴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 단순한 무역 단절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계산은 기회가 아니라 피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잃게 될까로 바뀐 것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의 회의는 이제 전혀 다른 어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지대라는 표현은 조용히 사라졌고 머뭇거릴 여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용기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극에서 조연의 자리를 받아들이든지. 하지만 용기란 시험대에 올랐을 때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달 가장 주목받은 결정은 이랬습니다. 유럽연합은 원래 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과 체결할 예정이었던 대형 기술 인프라 계약을 일본 한국연합 컨소시엄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영상 차이라는 이유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간단하고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엔 투자도 없다. 그 한 문장이 그 어떤 기자회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외교의 복도에서는 새로운 언어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나약하다고 여겨졌던 단어들이 이제는 경건하게 다뤄졌습니다. 균형, 예측 가능성, 상호성, 정치학 교과서에서나 보이던 개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혼란 앞에서는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도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니까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이겼다. 세계 질서를 다시 정렬했다. 유럽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보여줬다. 그는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정책 성공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성장은 거품이라는 것을. 매장량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고갈되고 있었고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겠다던 공장들은 계획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며 예전엔 혜택을 기대하며 몰려들던 해외 투자자들도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이 될까 두려워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불편한 모순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드디어 누군가가 할 일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 하지만 그 할 일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동맹을 무너뜨리는 일, 전 세계의 생활비를 올리는 일, 모두가 유리 조각 위를 걷게 만들고 그 피를 단호함이라 부르는 일.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던 전자부품 공장이 무기한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마르세유에서는 어업협동조합이 미국 레스토랑에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생 기준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인증이 박탈된 것입니다. 리스본에서는 한 대형 서점 체인이 미국 베스트셀러 수입가가 40% 인상되자 도서 목록을 대폭 축소해야 했습니다. 영향은 현실이고 일상이며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 팽팽한 긴장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필요한 것과 파괴적인 것 사이, 불타는 연설과 평범한 삶 사이, 조국을 구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과 단지 냉장고를 채우고 싶은 이들 사이. 당신은 이 방정식에 어디쯤에 있나요? 당신은 뉴스를 따라가면서도 뭔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 쪽인가요? 애국이라는 말 뒤에 더 복잡하고 어두운 기계장치가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어디서부터 이해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인가요? 바로 그렇기에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구호에서 벗어납니다. 현실이라는 문에 귀를 대고 소음 뒤편에서 진짜 무슨 말이 오가고 있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고 느끼고 뉴스가 다 흘러가 버려서 제대로 이해할 틈이 없었다면 이제 함께 걸어갈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반응하기보단 진짜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미국 정부가 메가폰을 들고 외치며 관세를 높이고 부풀린 약속들을 내놓던 그 순간
유럽의 반응은 마치 벽 뒤에서 스며드는 침투 작전 같았습니다. 드라마도 없었고 헤드라인도 없었지만 지속적이고 정확하며 돌이킬 수 없는 대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깨진 신뢰는 소리치는 말로 복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 깊이 얽혀있던 유럽 기업들조차도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북부의 자동차 부품 공장은 20년 동안 텍사스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 납품하던 공급선을 베트남으로 전환했습니다. 베를린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예전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25번째 세기의 경제는 단일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본과 혁신의 중심으로 절대적인 위상을 누려온 미국의 위치가 이제 처음으로 전략적 생존의 관점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실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연하고 영원할 것만 같던 무언가가 당신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갔던 순간, 그게 사랑이었든 우정이었든 직장이었든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그 깨달음. 많은 외교관들이 미국에 대해 딱 그 감정을 느낀다고 조용한 대화 속에서 털어놓습니다. 그건 증오도 복수도 아닙니다. 그냥 지친 겁니다. 항상 이해를 요구하면서도 결코 상호성, 레시프로시티를 주지 않는 관계에서 느끼는 그 고단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겁습니다. 복잡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해하려면 해결책보다 먼저 상처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거리두기 움직임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았던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무역계약에서의 통화 전환입니다. 달러에서 유로와 아시아 통화로의 급격한 이동. 단 4개월 만에 유럽 국가들과 외부 파트너 사이에서 체결된 120건이 넘는 대형 상업 계약이 결제 조항을 달러 기반에서 벗어나게 조정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약 1980억 유로, 달러 권역 밖으로 빠져나간 자금입니다. 기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언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미국이 공정한 게임을 지속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꾸고 그걸 단호함이라 부르는 파트너에게 더는 모든 걸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올해 1월 프랑스의 제빵업자 릭마랭 룩마린은 미국 보스턴에 수제 빵집 체인점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투자했고 1년을 준비했으며 공급업체 명단도 직원도 브랜드 이름 라세멘도 등록해뒀습니다. 그런데 개장 며칠 전 유럽산 식품에 대한 관세가 35% 인상됩니다. 치즈, 고급 밀가루, 수입 효모, 빵집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재료가 더 이상 감당 불가능한 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릭은 포기하지 않고 적응을 시도했습니다. 메뉴를 줄이고 재료를 바꿨지만 손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뷰는 점점 부정적으로 쌓였고 2개월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 밖을 보려 하지 않는 그 국가라는 개념을 탓합니다. 그 개념은 점점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수출 장려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와 같은 대체 시장으로의 전환을 돕는 정책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경로의 변경이 아닙니다. 정신구조의 전환입니다. 세계는 이제 미국의 인정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건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십 년간 구축된 무역 관계가 정말 그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을까요? 대체 시장들은 동일한 신뢰성과 규모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건 단지 한 가지 의존을 다른 의존으로 바꾸는 일 아닐까요?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랫동안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무역 전쟁이 남긴 상처들이 관세나 항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대학 간의 학술 교류는 위기 이후 29% 감소했습니다. 상당한 충격입니다. 승인된 장학금을 받던 연구자들은 자국의 발이 묶였고 석사과정 학생들은 비자를 거절당했고 공동 세미나는 취소됐습니다. 지식과 협력의 달이었던 공간은 이제 폐허가 된 셈입니다. 또 다른 피해 분야, 문화, 유럽 출판사들은 미국 대기업과의 유통 계약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영화제와 예술 페스티벌은 예전처럼 미국과 유럽의 문화를 혼합하는 걸 기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협력으로 포장된 경제적 개입인이라고 부릅니다. 책, 영화, 음악 모두가 이제 기관 간 단절을 넘어 상징적 이혼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혼, 한때 함께 걷자고 약속했던 두 세계 사이에서 첫 번째 해고는 수요일 오전 7시 34분에 일어났습니다. 사이렌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이메일로 도착한 짧고 냉정한 한 문장. 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귀하의 직무는 종료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에두아르드였습니다. 그는 59살이었고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으며 거의 다 갚아가는 주택 대출이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이력서를 가진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건물 내 대부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분노도 표정도 없이. 다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시대의 끝인지를 모르겠다고. 다음 주에는 7명이 더 해고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22명, 그리고 공장 안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계들은 전력 절감 모드로 전환되었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문이 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 상황을 전략적 축소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 하나의 감정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이 두렵고 상사의 전화를 받는 것도 무섭고 점심 먹고 돌아왔을 때 출입증이 작동하지 않게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공포. 동료들과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분위기. 왜냐하면 약함은 곧 추방을 의미하는 세계였으니까요. 이 모든 흐름은 물론 오래전부터 천천히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무언가가 잔혹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카페테리아에서, 메신저 대화방에서 조용히 속삭여지던 이름은 단 하나, 관세. 이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산업의 톱니바퀴 속으로 산성처럼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은 너무 광범위해서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배송 지연, 프로젝트 취소, 계약 보류, 전략적 파트너들의 실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원한, 뿌리 깊고 거의 유기적으로 자라나는 감정. 처음엔 학계 포럼에서, 그 다음엔 조심스럽게 작성된 기사 속에서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미국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가?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극단주의자들이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약을 지지하고 대화를 믿고 울타리가 아니라 다리로 유럽을 연결하고자 했던 합리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온건한 이들조차도 미국 조치의 현실적 충격 앞에 균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설에서는 주권타를 말했지만 청구서는 현실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에는 외교 할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나요? 헝가리의 소규모 수출업자가 3주 만에 수익의 80%를 잃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폴란드의 여성 엔지니어가 회사가 미국과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자신의 계약이 취소되는 경험은, 혹은 그리스의 디자이너가 비자를 거부당하고 수락서와 비행기표를 들고도 미국행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은, 이것들은 단순한 균열이 아닙니다. 지각 변동입니다. 느리고 지하에서 퍼지는 지진 같은 현상. 유럽 대륙 전체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던 위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만약 게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백 속에서 예상 밖의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괴짜 취급을 받던 정치인들이 이제는 실용성과 도전을 섞은 연설로 주목받습니다. 기업가들은 미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 루트에 자금을 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감정이 공식 발언 사이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가정하고 움직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정신의 첫 번째 표현은 헬싱키에서 나왔습니다. 소규모 행사였고 TV 중계도 없었지만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CEO들과 장관들이 함께 미국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건 단지 관세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3개 은행, 2개 기술 대기업, 1개 물류 기업이 시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공식 확인은 없지만 현재 적어도 30건 이상의 중형 거래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웅장한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는 더 많은 약속으로 대응합니다. 나는 미국 경제의 척추를 재건하고 있다. 동맹국들이 너무 오랫동안 남의 노력에 기대 살아왔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로는 가릴 수 없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 투자 감소, 그리고 멈추지 않는 무역 적자.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 숫자를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능숙한 인물입니다. 그는 악당을 설정하고 고통을 저항의 서사로 바꾸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영웅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유럽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다. 존엄성과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반격에 대한 욕구와 급진적으로 보일까 두려운 감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루하루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통찰. 통찰은 말합니다. 쉽게 돌아갈 길은 없다고. 외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덜 수능적이고 덜 조심스럽고 미래에 스스로 책임지는 새로운 장을 써야 할 때라고. 그런 통찰은 그러나 용기를 요구합니다. 익숙함을 끊고 오래된 이익과 충돌하며 어제의 세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인정하고 내일의 세계를 위해 오늘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용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전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층위에서 벌어지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전쟁. 거리에는 탱크가 없고 공중 폭격도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의 전쟁이고 서사의 통제권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이며 다가올 미래를 둘러싼 상징적 지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쟁에서는 무기조차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비밀 협정으로 이기고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심리를 지배하고
충성심을 살 수 있는 투자로 조용히 판을 뒤엎습니다. 오늘날의 지정학은 힘이 아닌 통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렌즈 없이 현실을 읽어낼 용기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지금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그저 반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게임의 설계자가 되는 것, 깨지기 쉬운 수정처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에서 살아 숨쉬며 압력에 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의 전환.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톱니바퀴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형성, 세뇌, 그리고 개인적인 선택들이 지금은 세계 정책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결정들은 그 리더들의 정의 안에서 태어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교리가 되고 개인적인 유령은 법령이 되며 집착은 정부 계획으로 위장됩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존 트럼프를 관찰하는 일은 그의 정책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몸에 익힌 세계관을 읽는 일입니다. 그의 세계는 전장이며 이기려면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고 지는 것은 곧 사망 선고라는 철학이 지배합니다. 그는 특권과 압박 속에 자란 유년기를 보냈고 우월성에 대한 맹신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다시 해결책으로 팔아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상상의 적을 창조하고 정치를 통치가 아닌 대립의 기술로 사용합니다. 시진핑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는 문화대혁명 당시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실각하는 모습을 보았고 농촌에서 감시당하며 생각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끄는 중국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정교하게 복수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관찰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시선을 담아 단순한 흥미를 넘어 시대를 읽는 도구로 기능하는 전자책,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지 리더들의 일대기를 모은 책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연한 인물이 아니라 세계가 움직이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지층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각 운동을 미리 감지하는 일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도달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공식 연설 뒤편에서 더 거대한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때 약속되었던 안정성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흐름은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닿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묻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 우리가 신뢰를 맡겨왔던 이 구조들,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소음이 견딜 수 없이 커질 때조차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증거는 없지만 감지하는 이들, 붕괴를 단지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더 선명하게 깨어나고자 하는 이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와 연결되었다면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 속에 남은 울림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당신처럼 준비된 답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진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